안녕하십니까, 리필입니다. 8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 분위기는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코스피는 상승 시작으로 해서 하락으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하락 상승 반복을 좀 하였고, 마지막에는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900억 정도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27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나머지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MSCI 확정이 이제 되는 날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면 다우 나스닥이 이제 큰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니케이는 이제 상승, 상해 종합은 2%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좀 이제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표, 그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었고, 지난해 7월보다 3.2% 오르면서 직전 달인 3%보다 상승폭이 확대는 되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3.3%였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CPI 지표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월가에서부터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덜 올랐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식료품 가격이 올랐더라도 근원 물가 지표가 중요했는데요. 지금 이제 CPI, 근원 CPI도 1년 전보다 4.7% 오르면서 전달의 상승폭과 예상치인 4.8%보다 오름폭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 동결에 대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을 함으로써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경기 침체가 다가왔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시장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는 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그런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주식시장에 이 유동성 공급이 확 끊기면서 빠르게 이제 크게 내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예상치만큼 나오면서 다행히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은 이제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다우 나스닥은 그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좀 하락으로 거의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증시가 급등을 할 만큼의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다우 나스닥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지표가 끌어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값이 나왔을 때는 자리를 잡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환율은 이제 7.5원으로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1326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리 동결이 이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이제 넘어서 이전에 우리가 박스권 밴드 최고점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 있을 법한 상승세고요. 이 환율이 이제 얼마나 계속 올라가는지도 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꽤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1300원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이 횡보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 미국 증시 큰 변화 없습니다. 보합으로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보합으로 시작되었을 때 장 후반에 상승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신기하게도 미국 증시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장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유로톡스도 이제 4.4% 정도로 0.7% 정도 4,300이네요. 그래서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후반까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CPI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벗어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유럽에 대한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확전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경에 지금 계속 이제 도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완곡하게 우리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변수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은 크게 뭐 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WTIU 83달러로 어제보다 조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80달러 위에서 이제 놀고 있고요. 네,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데 뭐 사우디라든지 뭐 러시아 이런 쪽에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자재를 많이 들고 있는 국가일수록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 이렇게 국제유가가 좀 이제 억지로 만들어져가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가격을 내리고 싶겠지만 누군가는 가격을 올리고 싶다 보니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83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국제유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천연가스도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어제는 이제 2.9% 거의 3%까지 3달러까지 가까워지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어제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천연가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 에너지에 대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계속 이제 급등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이제 상승을 멈추고 조정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1%까지 또 이제 상승을 했고요.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적정 수준, 전고점까지만 이제 치고 나갔다가 좀 조정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한번 이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이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넘어가면서 좀 변동성 있는 그런 이벤트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8월 마지막 날 정도까지 이제 MSCI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이제 편입된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고, 편출된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는 뭐 큰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다시 이제 8월달 무더위도 이제 식어 가겠지만 가듯이 증시도 좀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0.3% 상승했고요. 16,9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큰 움직임 없었고요. 어제와 유사하게 뭐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이번 주는 계속 이 주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증시도 뭐 크게 상승 뭐 하락하지 않고, 네, 유지하고, 전체적인 증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뭐 거의 없었습니다. 네,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시간의 거래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16,920원 뭐 동일하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더 감소해서 210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량이 감소할수록 점점 이제 이 수렴 구간으로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 가격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언가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번 이제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 매도가 활발해지면서 이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이번 주는 네, 뭐 적절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별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와 유사하고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뭐 크게 분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그 자리 지키고 있고요.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16,700원 정도를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조금 더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버틴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다음 주 정도 해서 좀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좀 상승을 시켜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주가를 이제 밀어 놓으면서 21선을 타고 다시 한번 이평선들을 정별시키는 작업이 조만간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럴 때는 이제 전고점 부근을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처럼 이렇게 저점 부근을 계속 오랫동안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 갈 것 같고요. 옵션 만기 그리고 금요일 그죠? MSCI 리밸런싱이 지정되는 그 날까지는 좀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젠 조금 힘을 받는 모습으로 전환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월봉은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도 뭐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36,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는 4일 정도 해서 뭐 큰 움직임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공격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이제 큰 매도는 끝나고 이제 뭐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수렴 구간에서 벗어나는 지점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수급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금융투자 11,000주, 보험 4,700주, 투신이 4,300주 매수했지만 뭐 크게 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아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56,000주, 어제 비슷한 물량을 뱉었지만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 이틀하고 이 매수 이틀하고 매도 이틀 했지만 뭐 최근에 매도를 좀 시작하긴 했어도 이대로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매도를 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 8월 둘째 주, 그죠? 둘째 주가 이제 무사히 넘어갔기 때문에 큰 변수가 있는 이벤트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좀 이제 상승 반전을 해서 좀 올라가 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오늘 뭐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매도 잔고는 687만 주로 전날보다 살짝 줄었죠. 한 10,000주 정도, 뭐 10,000주도 아니네요. 한 5,000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그래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나는 것을 멈추는 듯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늘지 않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1공매도 거래량을 보시면 전날과 또 유사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19만 2천 주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 거래량은 210만 주로 또 이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1공매도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전체 수량은 적지만 전체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 자체가 한 뭐 8에서 9% 정도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는 계속 이제 공매도 비율을 높게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를 찍어 눌리는 움직임은 또 나오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끝났을 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은 또 이제 JP모간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이 아침에 이제 16만 8천 주 정도를 바짝 매수를 했고요. 모간서울은 이제 22,000주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일단은 신한증권도 매도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JP모간과 이 모간서울 신한증권이 계속 이제 매수 매도를 서로 진행을 하면서 물량을 이제 돌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이제 결정이 되고 8월 말까지 또 그러한 움직임을 또 나타내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세 투자자가 동시에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그 움직임이 이제 바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제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이제는 상환할 때가 되어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시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체결이 65만 주, 상환이 5만 4천 주 되면서 또 이제 체결이도 늘었습니다. 잔고가 이제 1990만 주 정도로 2000만 주 가까이 또 이제 늘었고요. 대차 잔고가 최근에 한 3일 정도 천천히 이제 늘다가
또 이렇게 8월 11일자로 또 이제 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패턴이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의 흐름이 이제는 좀 상환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는 상환이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추적 물량은 38,000주에서 4만 주로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매도도 뭐 크게 없었기 때문에 12.84% 정도로 보유율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모간서울 JP모간, 신한증권이 계속 연계되어서 이렇게 공매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이 움직임이 전환될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 시기가 온다면 다시 이전처럼 또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이제 내리고 나서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때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요.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반기 보고서는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제가 준비한 소식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소식은 스웨덴에서도 20년간 원자로 최소 10기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력 생산이 이제 2배 정도 늘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와 유사하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이제 20년 동안 전력 수요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하고 그 신규 원전 건설 이외에도 그런 이제 LNG라든지 아니면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지금 이렇게 향후 10기라는 최소 10기라는 이 숫자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건설 제안을 했고요.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해상풍력으로 유명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테드라는 기업이 유명한 기업인데 또 이렇게 해상풍력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원전 확대를 추진해온 스웨덴 정부가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환경부 장관이 이제 20년간 전력 생산량을 2배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스마르크, 그 다음에 오스카르스함, 링할스 이렇게 3개 발전단지에서 원자로 6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10개를 최소로 추가해서 총 16기 이상을 가동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도 이제 환경 전문가들이 이제 반발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스웨덴도 현실적으로 이제 전력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에너지원을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제외한 LNG라든지 그런 석유 에너지를 사용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지구 온난화도 걱정이 되고요. LNG 같은 경우도 이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전력 단가가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렇게 고점으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할 수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좀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제 전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급 확대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단지도 상당히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단지라든지 뭐 그런 로봇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 제조업 생산 공장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스웨덴에서도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장들을 많이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런 안정적인 이제 전력 생산이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전력 수요가 높아졌고,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원을 감소를 시킨다면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네,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라는 그런 LNG를 사용하던 그런 유럽 국가들이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천연가스에 대한 이 수요가 높을 때, 그죠? 의존도가 높을 때 다가올 수 있는 이 전력 생산 단가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계속 찾을 겁니다. 그 대안이 지금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이 전 유럽 국가에서 검토가 되기 시작했고요. 사실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친원전, 탈원전 국가들이 이제 뭉쳐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탈원전 국가들도 그런 원전에 대한 수명을 연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친원전 국가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 에너지원을 합리적으로 섞어서 사용하겠다라고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가 하나의 에너지원을 극단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이렇게 조화로운 에너지원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100보다도 CE100이라는 카본 에너지, CF100이죠. 카본 프리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스웨덴이 10기에 대한 원자로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나머지 얘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지금 원전을 건설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할 거고요.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만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SMR을 통해서 뜨거운 열로 공장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열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원리는 핵연료 중에 하나인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물이 끓어서 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온 헬륨이라든지 아니면 소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화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폭발적인 가스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터빈이 돌아가고 나면 그 가스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여전히 이제 뜨거운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그걸 이제 식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열을 이제 따로 이제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열 생산 이용 시스템은 750도 이상의 고온을 내는 SMR인 고온가스로를 이용을 하게 되고, 초고온 열을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분해하고 물 분해 수소 생산을 하거나 고온 증기를 공급하거나 천연가스 증기 개질 등 다양한 산업적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이 수소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화학 플랜트에 또 이용이 되어서 증기가스 개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위스는 카드 제조 공장용 중압 증기 생산에 원자력 열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간 23,000톤 석유를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멕시코만 화공 플랜트 부지에 엑스에너지가 만든 SMR 4기를 건설해서 550도 이상의 고온 고압 증기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XE100 모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SMR에 대한 주기기, 그런 것들을 공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SMR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SMR이 단순히 발전 단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SMR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열을 이용해서 이 수소를 생산하거나 열을 이용해서 가스를 개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형 원전과 이 SMR에 대한 그냥 단순히
전력 단가만 비교해서 SMR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SMR도 점점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그렇게 이제 기술력이 높아지게 된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생산 단가도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요. 경수로 이외에도 소듐이라든지 고온가스를 이용하면서 이제는 핵 폐기물에 대한 발생량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주목할 만하고 지금 방금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SMR, 그 다음에 X에너지에 대한 SMR, 이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도 주기기를 공급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는 USNC와 이제 필리핀 진출을 가시화한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전력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필리핀 석탄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SMR이 검토가 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탄 원전에 대한 이제 이 공사를 예정을 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진 않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SMR을 통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뭐 필리핀 시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이미 루마니아, 폴란드 뭐 그런 많은 국가에 SMR에 대한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보수적으로 매년 1조에 대한 SMR 주기기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망한 이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관련 종목 한전기술이 UAE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뭐 한전기술이 목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의 연구원이 최근 UAE 5, 6호기 원전 수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미 이제 일정 부분 부지 공사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빠르게 수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UAE와 좀 고위 원자력 이 연구원들이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분명히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 6, 7, 8호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왔던 원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처럼 신규로 짓는 이 프로젝트보다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진척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폴란드 원전보다 빠르게 수주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소식이 언제 나오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소송 소식도 계속 이제 기다려 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시장이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분명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한국을 배제하고서는 절대 이제 모든 프로젝트를 다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프로젝트를 좀 나눠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UAE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이 프로젝트들은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이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어제 말씀드린 우간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배제된 이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송이 단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몸값 불리기라든지 아니면 이 앞으로에 대한 많은 수주, 시장을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이 공격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즉시 우리는 이 많은 큰 시장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그 소송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정부 차원의 6기 계약을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공급하거나 뭐 그런 주기기 공급 소식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물꼬가 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소 발전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첫 수소 발전 입찰을 진행했는데 두산그룹에서 70메가와트를 확보했고 SK가 20메가와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총 낙찰 물량이 89.3메가와트고요. 두산 퓨얼셀의 연료 전지가 70메가와트를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퓨얼셀도 이제 국내 최대 연료 전지 기업으로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 선두주자인데요.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활성화와 좀 이제 정부에 대한 지원이 좀 늦어지면서 지금 주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 인식이 이제는 서서히 달라질 거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차에 대한 뭐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ESS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배터리가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그쪽에 이제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이제 전기차도 있지만 수소차도 있습니다. 수소차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승용차 입장에서는 사실 수소차가 중요할지 전기차가 중요할지 뭐 발전 단가 혹은 수소 가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나 대형 선박이라든지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이 큰 자동차들은 큰 이 물체들은 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죠? 배터리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 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비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분명히 이제 좋지 않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차량 경량화 입장에서는 이 수소 연료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이 운반체일수록 수소에 대한 이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창원시라든지 이런 이제 수소를 먼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도시에서 수소 버스를 먼저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나오듯이 이제 수소 버스, 뭐 수소 트럭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활성화가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수소 연료 전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수소 생산에 대한 그런 이 기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액화 플랜트라든지 그린 수소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게 되면 가장 최근에 나온 영상을 보시면 이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영상을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그린 수소에 대한 기술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해상풍력이 이제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단점이 있죠. 친환경 입장, 그 다음에 이 바람을 이용한다는 입장에서 분명히 이제 가장 큰 장점이긴 하지만 이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많은 에너지원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력 출력을 제어를 하거나 혹은 ESS 단지를 지어서 그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이제 그 비용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필요할 때는 이제 전력으로 사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생산되는 이 전력을 통해서 이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해상풍력 단지가 많아질수록 수소에 대한 생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수소를 생산한 것을 통해서 수소 판매 단가를 정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었을 때 이 수소에 대한 가격이 점점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이 경제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 두산 그룹 전체가 수소 에너지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지금 대용원전에 대한 시장 확대, SMR에 대한 시장 확대,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시장 확대,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 확대, 가스터빈에 대한 시장 확대, 전부 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에너지원을 이제 대체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관점을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제가 이제 공지에도 드렸듯이 기술 장벽을 지금 높이 쌓아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익은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2차 전지를 뭐 2030년까지 생각하듯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이제 에너지 플랜트를 생각했을 때 아주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아직 주가를 반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속하게도 주가를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제 뭐 그런 명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수주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이제 그런 소식이 하나가 들려오면 본격적인 스타트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름을 다 부어 놓고 네, 심지어 이제 불을 붙이는 과정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이제 물이 좀 묻어 있었다면 지금 이제 그 물이 다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곧 이제 반응이 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기 보고서까지 이제 분석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가서 이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는 네, 이번 주 주말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